안녕하세요. 투대부동산 백경숙입니다. 뚜껑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뚜껑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좀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고수가 아닐까 하는데요. 뚜껑은 재개발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죠. 근데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는데 뭐 재개발 분양자격까지 준다? 사실 상식적이진 않죠. 이제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어요. 없는데 이제 6, 70년대에는 이제 주택 공급보다 뭐 인구가 훨씬 많았던 시절이라 국공유지나 이제 시오지 같은 데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 주택의 30~40%가 무허가 건물일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어마무시한데요. 음, 그러다 보니 재개발이 된다고 다 내쫓을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뭐 일정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입주권을 주겠다 등등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무허가 건축물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보고 거래 시 유의 사항까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뚜껑 매물은 그날 나와서 그날 바로 팔리는 경우도 많아요. 평균 뭐 2, 3일을 넘기지 않고 거래가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재개발의 숨은 고수들이 왜 뚜껑에 열광을 하냐면 초기 이제 투자금이 엄청 작아요. 이제 거의 프리미엄이거든요. 이제 무허가 건물은 감정평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전후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기 투자금이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없어서 못 팔지 나오면 바로 거래가 되는데 그에 반해 무허가 건축물에 관해서 소송도 엄청 많아요. 이제 왜냐하면 재개발은 분양자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도정법에도 없고 이제 시행령에도 정확히 없고 대도시 조례에 전부 이제 정해져 있는데 특히 이제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2003년 12월 30일 조례가 신설이 되었는데 뭐 2009년 7월 30일에 이제 한번 뭐 2018년 7월 19일에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조문에 이동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뭐 24조, 27조, 36조 이런 식으로 조문이 이동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 연역도 함께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사실 주제를 뚜껑으로 할까 말까 되게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법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제가 뭐 달변가도 아니고 해서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법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한 방에 결론을 내서 정리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무허가 건축물의 입주권, 뭐 일명 뚜껑에 대해서 고수까지는 아니어도 저 뚜껑 아는데요 라고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제 입주권의 기준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조례 연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 입주권의 이제 기준도 연역을 살펴봐야 해요. 이제 그 연역을 찾아서 지금 이제 기준일을 보면 2011년 5월 26일 이제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이 있었으면 이제 구조례를 적용을 받고요. 없었으면 지금 신조례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돼요. 이 지금 이제 구조례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무허가 건축물의 지금 정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고 그 기준일은 1981년 12월 31일, 1982년 4월 8일로 되어 있고 이제 신조례에서는 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1989년 1월 24일이 기준일이에요. 이 기준일 이전에 존재했다는 확증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확정의 경우 이제 조례에서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조례를 안 볼 수는 없는데요.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구조례예요. 이제 구조례에선 지금 보시면 이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지금 이제 정의하고 있고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서 가나, 다라, 마까지 있는데 일단 가목을 보시면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 그다음에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 건축물, 재산세 납부 대장 등 공보상 1981년 12월 31일에 이전에 이제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남옥은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 대장 등 공보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마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등 조합 정관에서 정한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칙 제5조에 따른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거를 제 부칙 5조에 가서 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은 다른 조, 다른 항 단서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할 때는 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준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지금 가나, 다라, 마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되어 입주권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이제 신조례가 되는데요. 신조례의 이제 정의는 굉장히 간단해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란 이제 1989년 1월 24일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 등을 말한다라고 되게 간단하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특정 무허가 건축물은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것이 제36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을 보면 지금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플러스 지금 조합의 정관 등에서 이제 정하고 있어야지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22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을 보면 특정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조합 정관에서 이제 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이제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이제 해당이 되면 입주권이 나오는 게 보통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합 정관에서 국공유지를 불허받아야 된다, 또는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분양 자격은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조례를 적용을 받는 사업지에선 반드시 조합의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허가 건축물 입주권 취득 가능 조건을 이제 팩트만 담아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기준 날짜 이제 아까 보셨죠? 구조례에서는 지금 1981년 12월 31일, 이제 1982년 4월 8일, 그다음 신조례에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이제 그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조합 정관에 정한 건축물 조건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무허가 건물 확인원,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대장 등 공부사항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기준 날짜 이전에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다는 확증만 하면 돼요. 무허가 건물이 지금 이제 확인원과 현황이 일치해야 되고요. 사실상 주거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너무 이제 이론적인 것 같나요? 제가 또 실무를 하는 사람이니만큼 이제 현장의 눈높이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무허가 건축물 거래 시 확인 사항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허가 건물 일단 우선 확인원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조례에 있는 것처럼 항공 사진도 가능하지만 해상도가 떨어져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조합에선 법원에서 분양 자격을 인정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서 좀 복잡해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반적이시라면 이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는 매물을 거래하시기를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요. 가끔 이제 한 주붕 세 가족처럼 이제 그 집안에 무허가 건물 확인원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3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은 원칙적으로는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소유자가 3명이라고 하면 이게 내가 소유자라는 거를
확인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고 이제 건축물 대장같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또 틀리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정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경우는 가급적 피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인제 명의 변경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디에서였는지는 이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구청에서 이제 명의 변경이 안 된다고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사전에 꼭 체크를 해 보시라는 거를 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지금 확인할 것은 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제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 지번과 실제 건축물 위치가 일치한지 뭐 현황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멸실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은 있는데 건축물은 없다? 이제 그러면 안 되고요. 멸실이 돼서 다시 지었다? 이제 그것도 인정이 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다 쓰러져 가더라도 인제 막 무너지지 않게만 해야지 지붕을 다시 씌우고 막 신축급 대공사를 했다? 그러면 항공사진에서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상가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개조. 음 이제 원론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는데 조합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가능한 거는 같아요. 근데 인제 그래서 상가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거용으로 개조를 뭐 해도 되느냐?"라고 인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전 매수하지 않았으면은 인제 사지 말라고 하고 이미 가지고 계시면 한번 해 보라고는 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개조해서 나오면 좋고 뭐 안 나와도 어차피 안 나오는 거였으니까 인제 그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주거용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제 사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인제 뭐 철거 청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대부분의 국공유지나 인제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간혹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가 뭐 있을까요? 근데 뭐 일단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청구가 뭐 들어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런 거래는 지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 나기 쉬운 경우가 아닐까 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 거래 시 이제 확인해야 될 사항들 좀 알아보았는데 필수적으로 빼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아봤는데 정말 이제 무허가 건축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개발의 분양 자격 자체가 복잡한데 무허가 건축물 자체는 실무에 나와서 보면 되고 안 되고가 또 이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고 조합들도 사실 잘 몰라요. 조합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르게 알려줄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리 내가 이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필요하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무허가 건축물 입주권 일명 이제 뚜껑이라고 하죠. 이제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저는 다음 영상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초대부동산 백경숙이었습니다.